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사회지문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모의고사에는 문법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여러분 16번, 20번 지문이 그리 난이도가 높은 지문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법률과 관련된 지문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은 이것과 유사한 지문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해설해주고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바람직한지 선생님이 함께 알려주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 독해를 바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학생들은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좋습니까?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건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읽고 지문 읽는 게 편하다면 그 방법을 쓰고요. 지문 읽고 문제 푸는 게 더 편하다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해력이 중요한 거지 어떤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비교하는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중심 내용을 찾아서 이해하면서 대상과 대상을 비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문을 바로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약속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가 중요하죠. 약속이. 그 다음에 계약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계약과 약속은 공통점이 있네요. 됐죠? 근데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서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계약은 조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 의사표시가 합쳐져 성립합니다. 그럼 이건 계약과 약속의 공통점이죠. 의사표시는. 이때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이 갖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 첫 번째 약속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약속과 계약은 의사표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약속과 다르게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 결국 영화 보러 갔는데 친구가 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 야, 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법적 처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죠? 이제 결국 약속은 의사표시지만 법률 효과를 만들지 않지만 계약은 분명히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됐죠? 그래서 한 예로 매매계약은 팔겠다는 양 일방의 의사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합참으로서 성립합니다. 이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럼 이 의무와 권리가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법률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계약이 바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계약은 의사표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이 의사표시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됐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일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약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계약이고요. 계약은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처럼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 행위라 그래요. 알았죠? 그럼 의사표시를 해서 우리가 결국 법률 효과를 만드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써는 거야. 알았죠? 법률 행위는 바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법률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계약은 그래서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청구권, 그 다음에 이행할 의무 발생. 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은 발생시킵니다. 청구권을 이행하는 게 뭐고? 채권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게 바로 뭐다? 채무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법률 뭐가 만들어지고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법률 효과에서 권리는 바로 채권이고요.
요구하는 채권이고, 알았죠? 의무는 바로 뭐다? 채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 이해를 앞부분에서 잘 해서 사례를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밑에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할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만 하면 채권은 소멸되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면 얘는 소멸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됐죠? 비문학 지문은 대체로 이렇게 출제되는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먼저 다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지문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읽을 땐 앞부분에 제시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밑에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이건 사례를 든 겁니다.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건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을의 채무는 그림 A를 소유권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지요. 됐죠? 이게 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동사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죠.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기 전에 결국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했습니다. 성격 더럽게 급하죠.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을 A를 달라고 청구하여도, 됐죠? 채권이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 너 왜 안 주는데? 때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사례를 든 겁니다. 사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3문단에서는 사례를 들어서, 됐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일단은 무슨 행위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한 거죠? 법률 행위를 한 거죠.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만들어진 거죠? 이미 법률 효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갑은 돈을 내는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럼 이제 뭘 주장해야 됩니까? 그림을 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을은 일단 돈을 받았어요. 알았죠? 그럼 그림을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뭘 알아가? 밑에 보면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을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갑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을한테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문단에서는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됐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야 된다. 법을. 됐죠? 예를 봅시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서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죠? 원래는 여러분 독해를 잘한다는 건 이해를 정확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어를 찾고 접속어를 표시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사례 또는 대상과 대상을 비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해라는 건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독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핵심이 남아야 됩니다. 알았죠? 계약은 의사표시. 이건 법률행위.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됐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는 권리고 하나는 의무인데,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 됐죠? 그 다음 의무를 뭐라고 한다? 채무.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사례를 든 겁니다. 근데 결국 갑은 결국 채무를 다 했죠. 맞죠?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을은 분명히 돈을 받았습니다. 됐죠? 돈을 받았는데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이제 갑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행사하지 말고 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요약돼서 머릿속에 남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긴 지문 또는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강제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계약,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법률 효과, 채권, 채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지문을 끝까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버렸어요. 그림 A가 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밑에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어요. 야, 너 그림 다시 만들어서 줘.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형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근데 이해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뭐를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과실 때문에 불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됐죠?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사표시가 작용하지 않아도 만약에 채무자가 분명히 그림을 줘야 되는데 그림이 과실로 불에 타버리면 그 타는 사건만으로도 법률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법률 효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됐죠?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됐죠? 이때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됩니다. 결국 갑이 계약 해제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됐죠? 을은 의사표시를 안 해도 법률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걸 단독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림이 을의 소실로 타버렸죠. 그럼 결국 갑은 계약 해제권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을의 의사표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그 계약은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어지죠.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 돌려놓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누가 있겠어요? 갑한테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갑의 채권이 바로 뭐겠어요? 원상회복 청구권입니다. 원상회복 청구권. 갑의 해제로,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을은 채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지금 수험생들, 특히 문과나 이과학생들이 다 대체로 법률과 경제지문에 약한데 이게 우리가 연계교재라든지 또는 비문학 지문을 또 봉투모의고사라든지 또 고난도 지문을 통해서 약간 확장하면서 이런 법률과 관련된 지문들도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경험을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비문학은 여러분들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지문들을 읽고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 알았죠? 남아야 된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계약은 무슨 표시다? 의사표시다. 이 의사표시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다. 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법률 효과가 만들어진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비문학 문제를 다 맞추려면 내가 이해되는 게 많아야지요.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되는 게 적으면 당연히 문제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문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률 효과가 만들어진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는 채권이고요. 하나는 뭐다? 채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사례를 들었어요. 됐죠? 이 사례에 의하면 갑과 을은
그림을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결국 을은 분명히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권리를 이제 주장해야죠. 근데 을은 분명히 자기의 권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의무가 결국 을의 과실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갑은 뭐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제권을 이용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중에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원상 회복권을 가지고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이 돼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야지 요약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1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려면 실체법에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에 따라 강제집행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없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왜? 을의 과실로 그림이 타버리면 의사표시 없이 그 사건만으로도 법률 효과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지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답은 3번이 답이었어요. 17번에 기억 니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라.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돼 있다. 거기 보면 기억이 뭐냐면 을의 채무입니다. 을의 채무는 뭐죠? 그림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림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갑의 채권은 뭐냐면 채권은 원상 회복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기억은 매도인의 청구와 매수인의 이행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을이 바로 누구죠? 을이 바로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매도인의 이행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채권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작용하여 성립한다. 채무자의 의사표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기억이 이용되면 그 결과로 니은이 소멸됩니까? 이게 이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행불능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건 자체가 이행될 수 없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계약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을의 채무는 그림을 팔고 사는 계약이죠. 근데 갑의 채권은 여러분 원상 회복권입니다. 이건 하나의 계약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무와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서로 다른 의사표시로. 근데 결국은 계약의 효과를 서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 것이다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돼?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게 동일한 계약. 됐죠? 그 다음에 기억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맞죠? 자, 니은에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다. 이게 정확히 답이 5번이 답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면 18번에 가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는 가해 상황이 뭐냐면 채무는 이행불능이라는 겁니다.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겁니다. 을의 채무가 이행불능이다. 그럼 결국 가해 상황은 뭐겠습니까? 을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어서 갑의 계약 해제권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 1번이 답이지요. 됐죠? 갑은 소를 제기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림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없죠. 이미 타버렸는데 무슨 소유권을 회복합니까? 갑과 을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지 잘못해 실현 가능한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과실로 그림이 탄 겁니다. 을이 갑에게 그림 A를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을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과실이기 때문에. 됐죠? 잘못된 거 다 이해되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윗글 보기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능력인데 자, 보기에 보면 증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표시. 증여는 그래서 증여는 증여자가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를. 됐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다는 건 상대방도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증여자만 이행, 근데 결국은 이행 의무는 누구만 갖는다는 겁니까? 얘만 의무를 갖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언은 뭡니까?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건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유언자만 있으면. 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와 다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매를 하나 더 첨가시켜서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증여, 유언, 매매는 법률 행위로서의 의사표시 다 있습니다. 이 다 의사표시는 다 있잖아요. 의사표시는. 그죠? 증여와 유언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시죠. 이게 분명히 법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증여는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와 차이. 변제의 의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변제의 의무가 있죠. 증여자가 의사표시를 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증여를 하면 채권은 변제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이행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하는 관계를 갖는 매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행을 누구만 하는 게 이 증여자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증여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의사표시 합치가 필요 없는 유언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푸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는 문맥상 의미 A와 가까운 걸 찾아라. 그래서 A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오, 다란 말이 있죠. 그죠? 원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문장 구조를 보고 비교해도 됩니다. 거기 여러분 그 지문에 보면 지문에 나왔다가 어떻게 되어 있죠? 판결은 나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앞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사람이 나오다. 됐죠. 라디오가 잘 안 나온다. 이 책에 나오는. 됐죠. 이거는 일단 아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지역에 건축한 인물이 많이 나와도 이 대부분 다 주어죠. 그럼 이건 이제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오랜 연구 끝에 만족할 만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건 이루어지거나 생기다 이 뜻입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것도 뭐죠? 본문에 있는 것도 나오다가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 판결이 나온다는 건 판결이 이루어지다 또는 판결이 생기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어요. 맞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 거기 그 사람이 부드럽게 나오니까 내 마음이 부드럽게 나온다. 부드럽게 드러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들을 수 없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밑에 이 책에서 나온다. 실리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많이 나라고 하면 배출하다의 의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문을 읽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원래 문학은 여러분들 EBS 연계 교재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비문학은 여러분 연계 교재만 공부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도 지문들을 다른 책 또는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또는 다른 이제 지문을 통해서 EBS 연계 교재에 없는 지문들을 통해서 계속 고난도 지문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도 지문을 읽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지문을 수능에서 약간 어렵더라도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대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상만 파악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비문학의 핵심은 내가 이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결국은 성적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문학 공부하면서 빨리 읽는 연습만 하지 마시고 알았죠? 내가 읽고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히 찾아서 그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는 대상과 대상 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리고 내용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남긴 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들 이해되셨죠? 선생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번 주 수요일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거의 장난스럽게 보죠.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만 집중해서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죠. 그러다가 이제 내년 3월달 모의고사가 되면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수요일날 모의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예비 고3 학생들은 특히 여러분들 내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 양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